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2번 상처를 받은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친정아빠는 한때 사업을 꽤 크게 하셨어요.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었고 가족에게만큼은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빠 사업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의 사업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힘든 시기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제 가족 이야기를 피했고 아빠를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언제는 그렇게 우리 아빠를 위하고 챙기더니 사업 망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보다도 못하게 차갑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빠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고 가족이니까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끝내 쓰러지셨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애써 눈물을 삼키며 손님을 맞이했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을 보고 올 거면 진작 오지 대체 왜 이제 온 건가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더 분노할 만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저는 그 말에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보내는 마지막 날 남편에게도 마지막을 선물하겠다고요. 남편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마지막을 선물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무슨 재벌집처럼 과장된 수준은 아니고 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해볼 수 있었고 필요한 게 생기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집에서 늘 먹을 게 있었고 학원이나 과외는 기본으로 할 수 있었고 가족여행도 꾸준히 갔습니다. 한때 저는 그런 일상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중심에는 늘 아빠가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사업을 하셨어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발로 뛰고 손으로 부딪히고 밤새워가며 성실하게 올라오셨습니다. 아빠는 일 욕심도 많고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가 아빠의 입버릇이었어요. 그런데 더 대단했던 건 그 열정이 일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업하는 아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엔 소홀해지기 쉬운데 우리 아빠는 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이 나면 놀아주시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아빠도 주말이면 시간을 냈고 늦게 들어오는 날엔 꼭 방에 들어와 제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녁에 씻겨주고 머리 말려주던 기억도 있어요. 시험 기간이면 괜히 간식 사다 주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챙기라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고 엄마한테도 늘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보느라 힘들지?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며 살뜰하게 챙기던 분이셨어요.
돈을 잘 벌어오는 가장이기도 했지만 가족을 지키는 아빠와 남편 역할도 충실히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우리 가족은 아빠를 늘 존경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 아빠처럼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저에게 아빠는 단순히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중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물처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집이 넉넉하다고 해서 다 흥청망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그래요. 이게 다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가르치신 부모님 영향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아도 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돈이 많은 걸 자랑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단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말로만 아껴 써라가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옷을 살 때도 유행조차 마구 사지 않으셨고 멀쩡한 물건은 오래오래 쓰셨습니다. 집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만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만큼만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죠. 외식도 무작정 자주 하기보단 집에서 밥해 먹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딱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도 그냥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번 달엔 교통비, 간식비, 저축 이런 식으로요. 제가 괜히 충동 구매를 하면 아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정말 필요해서 산 거니? 단순히 사고 싶은 마음으로 구매하면 안 돼. 그걸 샀을 때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 또 잃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이 잡혔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이 가진 무게를 알고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나중에 아빠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 변화가 단순히 돈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을 만난 건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남들처럼 평범했어요. 대신 남편과 저는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제가 무심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경제관념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돈을 쓸 때는 무조건 필요한지부터 생각하고 계획 없이 쓰는 걸 싫어한다고요. 연인 사이에 경제관념이 잘 맞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같은 경제관념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습관을 미리 알려줘야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점을 높게 평가했어요. 제 경제관념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요즘 보기 드물다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습관이 형성된 건지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부모님 영향이 컸다고 답했어요. 집이 넉넉해도 함부로 쓰지 않게 가르치셨고 돈의 무게를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밑바닥부터 사업을 키웠고 가정에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가장 가볍게 흘려들을 법도 한데 진짜 진지하게 듣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점은 배우면 좋지.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스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 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그런 우리 아빠를 존경한다고 하고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하니 최소한 돈을 가볍게 보거나 남의 노력 위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연봉이 높은 건 아니었고 그냥 보통 수준이었으며 집안이 엄청 부자인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과 정반대였지만 대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이 많아도 불평을 크게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남편이 일하는 분야가 친정아빠가 하시는 일과 비슷한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남편은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를 꽤 길게 나누곤 했습니다. 일 욕심이 있고 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같다 보니 대화가 잘 이어졌어요.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건 분명 도움이 되니까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기도 장인어른처럼 되고 싶다고요.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엔 독립도 해보고 싶다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아빠를 진짜 잘 따랐습니다. 아빠가 조언을 해주면 꼼꼼히 메모하고 아빠가 이건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가끔은 아빠 일정에 맞춰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싹싹해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빠도 그런 남편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오히려 엄마보다 아빠가 남편을 더 챙기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사위가 오면 괜히 더 웃으셨고 우리 사위는 성실해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을 보며 안심했어요. 아빠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이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이 보태주신 형태였어요. 부모님은 결혼 초반에 돈 문제로 흔들리면 사소한 것까지 싸움이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부터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라셨던 터라 그 마음이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일해서 만든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혼 후 더 성실해 보이려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을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신혼기간은 무난하고 좋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좋았어요. 결혼은 그런 평온이 주는 안정감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뜰히 저와 친정 부모님을 챙겨줬어요. 친정에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은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과일이든 떡이든 아빠가 좋아하는 술이든 뭐라도 챙겨 들고 갔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뭘 가져가면 좋을지 묻는 사람이라 저는 속으로 우리 집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나 보다고 여겼습니다. 말도 늘 깍듯하게 하고 행동도 참 싹싹했어요. 친정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신용했습니다.
사위티를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어요. 어떨 때는 정말 시댁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는 듯 했습니다. 시댁은 명절이나 기념일 중심으로 챙겼다면 친정은 평소에도 연락을 잘했거든요. 아빠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했고 엄마가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냥 흘려듣지 않고 같이 고민하거나 검색해서 알아보는 등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남편이 없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하나 정말 잘 들였다고, 참 싹싹하고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은 결국 내 사람과 우리 가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은 저에게 이 결혼은 안전하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친정아빠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나도 장인어른처럼 되고 싶다고 했고 그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계획처럼 들렸어요. 남편은 아빠가 밑바닥부터 사업을 키운 과정을 자세히 물었고 일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계열에서 일하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태도를 배움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빠도 그런 남편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성실한 사람은 결국 뭐든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고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같았거든요. 가끔은 아빠가 남편에게만 따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어떤 거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사람 보는 법은 이렇다. 이 업계는 이런 흐름이다 등등. 남편은 그걸 진지하게 듣고 메모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남편이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면 되겠다. 안정적으로 잘 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크게 흔들릴 일이 없었고 저는 이 무난함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애 때 괜찮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도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저는 더 크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건 이상하게도 딱 한 시점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싸워서도 아니고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빠의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터 아빠가 예전만큼 웃지 않으셨고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화통화할 때면 요즘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거래처가 하나 빠졌다고 말씀하셨고 엄마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아빠는 밑바닥부터 일어난 사람이니까 이런 고비쯤이야 얼마든지 넘길 수 있을 거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괜찮으시대? 오늘 통화하니까 나한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더라고. 걱정할까 봐 숨기시는 것 같은데 뭐 좀 들은 거 없어?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아빠를 많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도 도와드릴 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업이 정말로 점점 더 안 좋아졌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자 남편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먼저 아빠한테 전화드려서 안부를 묻던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이 관심을 끊었어요. 처가에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들르자고 하면 남편은 늘 비슷하게 말했어요.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자. 정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든가. 피곤하다. 일정이 있다. 다음에 가자 등등. 이런 식으로 피했고 어느새 처가 방문은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런 남편의 행동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잘 따르고 우리 친정 부모님을 저보다 더 잘 챙기던 사람이 왜 이러지?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지금 우리 집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럴수록 당신이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전과 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꺼낼 일 없게 알아서 신경 쓰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 표정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뭘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해? 아니, 내가 신경 쓴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신경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래?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습니다. 우선 말수가 확 줄었어요. 집에 와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챙겨주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심드렁하게 대답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어떤 날은 정말 남처럼 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공기가 차가웠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울먹이며 요즘 너무 힘들다고 말해도 남편은 한숨만 쉬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혹시 권태기라도 온 건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답과는 멀어졌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빠가 잘 나갈 때는 장인어른을 존경한다며 잘 따르던 사람이 아빠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관심을 거두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 변화가 부모님을 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에게까지 번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다정함에는 조건이 있었고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만 적용됐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 결혼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군데 거래처가 빠지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묶이고 돌려막기가 생기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었습니다. 집 전화로 급한 통화가 오면 엄마 얼굴이 굳었고 아빠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 담배만 피우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 분위기도 같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처가를 멀리했습니다. 예전엔 아빠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아빠 전화가 오면 받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친정에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피했고 어쩌다 가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예전과 행동이 크게 차이날 정도였고 그렇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사위 이야기를 꺼내면 말끝을 흐리셨고 아빠는 더 씁쓸해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보다는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아빠는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아빠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며 잘 키워보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일이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 실무에게도 가르쳐주고 거래처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아빠가 가진 인맥도 조금씩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등을 돌리는 게 보이자 아빠는 그걸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서방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흔들리니까 사람도 떠나고 그런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대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사업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사위의 변화까지 자기 탓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뭐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할까?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아빠의 마음을 짓밟는 걸까? 너무 속상했고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 대화는 점점 끊겼습니다. 제가 뭘 물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눈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본인 휴대폰만 보기 바빴어요. 저는 점점 남편이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동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하더군요. 처음엔 혹시 일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야근하다가 회사 근처에서 잠깐 잤나? 술을 마셨나?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외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점점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디냐? 무슨 일이 있냐? 언제 들어오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남편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물어도 대꾸도 잘 안 해주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었어요. 당신 왜 지금 들어와? 대체 연락도 안 되고 밖에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냐고? 남편이 며칠 만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을 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믿기지 않는 말을 툭 꺼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부부야. 아내로서 이 정도도 못 물어봐?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앞으로 연락 좀 하지 마. 사사건건 알려고 들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진짜 귀찮아서 못 해먹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머리를 세게 때린 것처럼 얼얼하기만 한데 남편은 너무 뻔뻔했습니다. 걱정돼서 연락한 게 귀찮게 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으로서 아내로서 그런 걱정도 궁금증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며칠씩 연락 없이 사라지는데 그걸 묻는 게 사사건건 따지는 일이 되는 건가요? 그날 저는 마음을 크게 다쳤습니다. 내가 믿고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구나 생각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함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처가를 챙기던 모습,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 가족을 생각한다던 표정들, 그 모든 게 상황이 좋을 때만 꺼내는 가면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확 꺾였어요. 연락도 없이 며칠씩 사라졌다가 들어와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그 얼굴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더라고요. 실망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묘하게 감정이 말라버립니다.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하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챙기든 말든 제가 어떻게 지내든 관심이 있든 없든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편이 조금 차갑게만 굴어도 이유를 찾고 대화를 붙잡고 어떻게든 부부 사이를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노력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내 에너지를 그런 사람에게 쓰는 게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일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고 얼굴만 보고 사는 동거인처럼 지냈습니다. 집안일도 생활도 제 루틴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든 어디서 자고 오든 이전처럼 매달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여자의 촉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는 시간이 늘고 샤워를 유난히 오래 하는 날이 생기고 딱히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떠한 질투심이나 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본인 수준답게 사는구나.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질투나 화도 애정이 있어야 나는 것 같습니다. 애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버린 감정에 뭘 한다고 한들 불이 붙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련 같은 게 남아있으면 질투도 나고 분노도 치밀 텐데 저는 이미 그 단계가 지나 있었어요. 혼자 속으로 이 결혼은 끝났구나 하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친정아빠 사업이 무너지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었고 부모님은 이미 걱정과 불안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이혼할 거라는 소식을 얹어버리면 부모님이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 아빠는 모든 걸 본인 탓으로 돌리며 무너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결혼까지 깨졌다고 알게 되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미 끝난 결혼 생활인 건 맞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증거를 잡아서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여자 문제를 숨기든 말든 지금 당장 붙잡고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증거를 잡아서 깔끔하게 끝낼 생각이었죠.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국 가장 무서운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업 문제만으로도 벅찼던 아빠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로 누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병원 가자는 말에도 이 일만 정리되면 간다고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셨어요. 아빠는 끝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아빠를 저와 엄마가 뜯어말렸습니다. 회사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아빠는 건강을 위해서 더는 일어나기 힘든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하신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고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걸 덮고 그 결정을 내리는 아빠의 얼굴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 아빠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치료에 전념했어요.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아빠는 연세도 있으셨고 이미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수치는 잘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컨디션이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빠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힘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아빠는 건강이 나빠질수록 저와 엄마를 걱정하셨어요. 본인이 죽으면 아내랑 우리 딸은 어떡하냐는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떠나면 남는 건 엄마와 저뿐이니까 그게 너무 걱정되셨던 거죠. 우리 둘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시는 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뿐인 사위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오서방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계속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서방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때 저는 알아챘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장모와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사위에게 직접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에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라도 엄마랑 나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고. 아빠 다시 일어날 거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은 자꾸 메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내가 떠나면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좋겠고 엄마와 제가 괜찮을 거라고 믿고 치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하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한다는 게 정말 싫었지만 아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담담하게 문자로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서 회사는 정리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연세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빠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신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나를 부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 딱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냐고요.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 짧은 답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수학이 너머가 아니라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오지 않을 생각이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예 저와 우리 가족은 아예 없는 사람인 듯 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에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그래,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체념했고요. 그 뒤로 아빠는 시름시름 알아가셨어요. 좋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잠깐 괜찮아 보였다가 급격히 힘이 빠지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아빠가 말을 길게 못하시는 날이 늘어갈수록 저는 마음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이별을 억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엄마를 붙잡고 같이 울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우리 곁을 떠났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멍했고 몸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빠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검은 상복과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길을 자식으로서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빠의 마지막을 허술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어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눈물이 터져도 손님 앞에서는 애써 꾹 참았습니다. 아빠를 보러 와주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빈소를 지키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는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부고 연락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느라 제 감정을 더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빈소 분위기도 점점 정리되는 느낌이 들던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은 고사하고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도 않고 편하게 온 그 인간을 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 앞으로 걸어가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네가 여길 왜 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여긴 왜 왔냐고! 내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이유가 뭐야? 됐고 그냥 나가. 이제 다 끝났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너는 나한테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다 망한 집안에 내가 할 게 뭐 있다고 그래? 나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싫었는데 그래도 끝맺음은 해야 하니까 온 거야.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감히 제게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아빠 영정 앞에서 장례 마지막 날에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있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망해서 건질 것도 없는 거 내 손님들이 낸 조의금이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내 손님들이 낸 돈인데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뺨을 세게 때렸어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조의금을 챙기냐고. 그깟 돈이 우리 아빠보다 중요하냐고. 아빠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남편은 맞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에서 뭐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공들인 걸 생각하면 조의금으로 싸게 퉁치는 거라고요. 나중에 회사 이어받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도 안 했고 너희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건 인간에 대한 환멸이었어요. 저는 결국 울며 불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이냐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물음에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그 사람은 아빠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저를 한쪽으로 안내했고 남편도 곁눈질로 따라붙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고 남은 재산을 딸과 사위에게 넘기겠다고 적어두셨다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사이가 괜찮을 때 딸이 결혼 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갈 때에만 사위에게도 재산을 넘긴다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까지 갈 정도라면 딸이 결혼 생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산은 딸에게만 넘긴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눈은 커지고 숨은 짧아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와 엄마는 아빠 회사가 망했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 딸을 위해 남겨둔 재산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지켜낸 겁니다. 당신은 무너져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텨낸 거였어요. 변호사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따님이 결혼 생활로 고통받고 계신 게 분명해 보이네요. 따라서 재산은 따님께 모두 상속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의금 어쩌고 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급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오해였다. 감정이 격해졌다.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부이지 않냐. 원래 부부는 이렇게 종종 부부싸움 같은 걸 한다는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변호사를 바라보고 말했어요. 제 이혼 좀 맡아주세요. 남편이 굳어버린 순간 저는 핸드폰을 뒤져서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건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둔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후로 남편 몰래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젠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또 남편이 아빠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뒤로 외박이 잦아진 기록들, 연락 두절, 정황들, 그리고 상간녀와의 사진까지 저는 변호사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아빠 사업이 망하자 친정부모님을 멀리했고 사위로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장례식장에 와서는 이혼과 조의금 얘기만 했다고요. 변호사는 뒤에서 다 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변호사를 설득하려고 했고 갑자기 예전에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 좀 하자고, 본인도 많이 힘들었다고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거짓된 얼굴에 속지 않았어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진행 중에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잘못했다. 다시 해보자.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내뱉은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으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좋아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우리의 안전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엄마를 지키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으로 쓰고 아빠가 마음 편히 쉬면서 우리를 지켜볼 수 있도록
정말 소중하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차가운 태도 앞에서 내 잘못인가 내가 참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지켜주세요. 저는 아빠를 잃었지만 아빠가 끝까지 지켜준 덕분에 저와 엄마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게 저도 제 삶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